내 아들,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는 그 검사의 얼굴을 본 순간 수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꼭 닮은 얼굴. 그 위로 25년 전 바닷가에서 잃어버린 어린 아들이 겹쳐졌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혹시 정말 살아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만난 곳은 다름 아닌 차가운 법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내, 그리고 사건을 맡은 검사로요.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25년 전 그날 바닷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성북동. 아침 햇살이 대저택의 창문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이닝 룸에는 커피 향이 퍼져 있었고 서진수 회장과 아내 수연이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진수는 테이블 위에 여행 책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설경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었어요. 당신 여기 좀 봐요. 은퇴하면 여기 가는 거야. 융프라우에서 케이블카 타고 인터라켄에서 호수 보면서 커피 마시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진수는 여전히 청년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요. 근데 거기 추운 거 아니에요? 추우면 어때? 당신하고 같이 가는 건데. 진수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 햇살이 포개진 두 손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죠. 바로 그때 강렬한 햇살이 진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에치, 에치, 에치. 특유의 3번 연속 재채기였어요. 당신은 어쩜 평생 햇빛만 보면 재채기를 해요? 수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문을 부술 듯이 연속해서요. 가사 도우미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나왔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10명 넘게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선두의 수사관이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서진수 회장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소. 수사관들은 이미 서재로 향하고 있었어요. 금고가 강제로 열렸고 컴퓨터와 서류들이 파란색 박스에 쓸어 담겼습니다. 수연은 식탁 의자를 붙잡은 채 꼼짝도 못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이건 다 회사 공식 문서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요. 진수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진수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요. 수연이 남편에게 달려가 막아섰어요. 수사관이 그녀를 밀어냈고 수연은 차가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수연아. 진수가 아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제지당했어요. 그는 현관 쪽으로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수연아, 금방 다녀올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넘어진 채 손을 뻗었지만 남편의 손에 닿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고함을 질렀어요. 비자금 조성 인정하십니까? 주주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진수가 고개를 숙인 그때 인파를 해치고 서동원이 나타났습니다. 사촌 동생이자 미래그룹 전무였죠. 동원은 자신의 양복을 벗어 형의 수갑찬 손을 덮어주며 소리쳤어요. 비켜요. 회장님은 지금 심장이 안 좋으시다고요.
기자들이 잠시 물러섰습니다. 동원이 형의 어깨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검은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동원이 기자들을 막아서며 형을 보호하는 모습에 고마움이 밀려왔죠. 고마워요, 동원 씨.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 수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텅 빈 저택에 혼자 남은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남편이 끌려가는 장면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려도 같은 뉴스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동원이 낯선 중년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이분은 김민호 변호사입니다. 회사 법무팀은 검찰 눈치 보느라 손을 놨어요. 제가 아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모셔왔습니다. 김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모님, 회장님을 반드시 집행유예로 빼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요? 우리 남편은 억울해요. 무죄를 받아야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일단 구속 상태를 빨리 풀어드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수연은 멍하니 두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동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형수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김 변호사님께 사건 정권을 위임하는 서류입니다. 수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장유정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20년 넘게 회장을 모셔온 유정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급히 달려온 게 분명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유정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을 위로하면서도 유정의 시선은 동원과 김민호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동원이 김민호를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호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유정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창밖에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세계는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검사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도영 검사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미래그룹 회계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30살 특수부에서 가장 젊은 검사였죠. 사흘째 밤샘 수사 중이라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옆자리 수사관이 커피를 건네며 슬쩍 말을 꺼냈어요. 검사님, 적당히 하시죠. 상대가 재벌 회장인데 위에서 압력 들어오면 어차피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도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잘라 말했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사관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죠. 며칠 후 첫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서진수 회장이 들어왔어요. 수갑은 풀린 상태였지만 며칠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김민호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죠. 변호인 참여 조사였습니다. 도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개만 까딱하고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고 김민호는 그 옆에 섰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도영이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결제 서류 수십 장이었어요. 진수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서류들 회장님 서명 맞으시죠? 그건 내 서명이 맞지만 내용은 본 적이 없소. 누가 조작한 거요? 진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조작이요? 3년치 결제 서류가 전부 조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영은 서류 한 장을 집어 진수 앞에 밀었습니다. 작년 4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이동. 회장님 직인과 서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실 건가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요. 진수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입술을 깨물었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김민호 변호사는 옆에서 묵묵히 서 있을 뿐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죠. 도영은 진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곧은 콧날. 진수는 문득 그 얼굴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얼핏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일군 사람이 회계 조작을 몰랐다? 믿기 어렵네요. 도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진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도영은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진수는 계속해서 부인했죠. 김민호 변호사는 중간중간 피의자가 지쳤으니 휴식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말만 했을 뿐 제대로 된 반박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조사실 밖 복도에서는 수연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심장을 때리듯 크게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마저 거슬렸어요. 남편이 어떤 질문을 받고 있을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수연은 연신 손수건으로 손바닥을 훔쳤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가 먼저 나왔어요. 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여보. 수연이 남편에게 다가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걱정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진수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아. 다 밝혀질 거야. 그때였습니다. 진수 뒤를 따라 조사실에서 나온 도영이 복도로 들어섰어요. 어두운 조사실에서 나오자 복도 끝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도영이 눈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강렬한 햇빛이 도영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쳤습니다. 애치, 애치, 애치. 도영이 미간을 찌푸리며 재채기를 터뜨렸어요. 3번 연속, 짧고 강한 리듬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 그 박자, 오늘 아침, 아니 30년 넘게 매일 들어온 그 재채기 소리와 똑같았어요. 남편이 햇빛만 보면 하던 그 특유의 3번 연속 재채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연은 남편에게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도영을 바라봤어요. 날카로운 눈매, 곧은 콧날, 목소리 톤까지.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도영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저 검사님. 도영이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 자국이 선명한 중년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아내였죠. 도영은 이런 상황에 익숙했어요.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거나 때로는 뒷거래를 제안하기도 하니까요. 면담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하세요. 도영이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수연은 멈칫했어요. 더 말을 붙이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채기 소리가 제 남편이랑 똑같네요 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도영은 복도를 걸어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김민호 변호사가 허리를 굽히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조사실에서 3시간 동안 거의 입을 열지 않던 그 변호사였죠. 도영이 김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조사실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 변호인 맞으십니까? 김민호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조사 때 잘 준비해서 변론하겠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나 봅니다.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김민호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기만 했죠. 도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검사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반에는 검사님 길을 살려드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김민호가 수연에게 변명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의 귀에는 김 변호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라져가는 도영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지쳤나 봐. 헛것을 보는 거야. 수연은 남편의 팔을 잡고 검찰청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도영이 사라진 복도가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도영은 퇴근 후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와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젓가락을 들려는데 문득 낮에 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에게 다가오던 그 중년 여성. 피의자의 아내였죠. 청탁이라도 하려던 건가. 도영은 혼잣말을 하며 밥을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여자의 눈빛이 뇌리에 남았습니다. 단순한 청탁꾼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죠. 마치 뭐랄까 그리움 같은 것.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한다 싶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할머니, 나야. 밥은 드셨어? 전화기 너머로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 사투리가 섞인 따뜻한 목소리였죠. 아모, 먹었제. 니는? 또 편의점이제? 오늘은 도시락이야. 그게 그거 아이가. 몸 버린다, 진짜. 도영은 피식 웃었어요. 할머니의 잔소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번 사건 피의자들 있잖아. 정말 뻔뻔해요. 증거가 명백한데도 끝까지 발뺌이야.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영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했다. 너무 날 세우지 말그라. 알았어요, 할머니. 대답은 했지만 도영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반드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구속시키려는 사람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 수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 검사의 재채기 소리, 목소리 톤, 눈매.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낯익게 느껴졌을까요? 왜 가슴이 그렇게 쿵쾅거렸을까요? 수연은 침대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낡은 천 조각을 꺼냈어요. 25년 전 잃어버린 아들 지환이의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세월의 바랜 천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지환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검사가 너일 리 없지. 엄마가 미쳤나 봐. 그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가슴 한구석에 박힌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달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수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낮에 본 검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재채기 소리, 목소리 톤, 날카로운 눈매. 전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웅크리고 있었죠. 수연은 서랍에서 꺼낸 베네 저고리를 가슴에 품은 채 뒤척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어요. 1999년 8월 부산 해운대. 뜨거운 여름 햇살이 백사장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기를 반복했어요. 젊은 수연이 파라솔 아래 돗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해 있었어요. 파도가 찰랑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5살 아들 지환이가 파란색 튜브를 끼고 놀고 있었어요. 통통한 볼에 햇빛이 반짝였고 물장구를 칠 때마다 까르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진수는 지환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매점에 갔죠.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수건과 옷가지들이 모래밭으로 날아갔어요. 수연은 황급히 일어나 날아간 물건들을 주웠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수연이 다시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가 안 보였죠. 파란색 튜브만 파도 위에 둥둥 떠 있었어요. 수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환아? 대답이 없었어요.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물가를 훑어봤어요.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환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빈 튜브만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죠.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환아, 지환아. 수연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며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환아, 어디 있어? 지환아. 수연은 물속을 헤집으며 사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 아이 못 봤어요? 5살이에요. 파란 수영복 입었어요. 수연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매점에서 돌아오던 진수가 아내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지환이는? 지환이가 없어졌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진수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두 사람은 미친 듯이 해변을 뛰어다니며 아이를 찾았습니다. 지환아. 경찰이 출동하고 인명구조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변에 어둠이 내려앉고 새벽이 되도록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해양경찰 사무실에 수연과 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한 명이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경찰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경찰이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봉지 안에는 찢어진 캐릭터 티셔츠 조각과 작은 샌들 한 짝이 들어 있었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티셔츠, 그 샌들, 틀림없이 지환이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수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비닐봉지를 집어 들려다 힘이 빠져 떨어뜨렸습니다. 경찰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고 당일 강한 이한류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한류에 휩쓸려 먼바다로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우리 지환이는요?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한류가 워낙 강했고 조류를 타면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떠내려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신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수색은 보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망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 시신 없는 장례식이었습니다. 끝내 아이를 찾지 못한 부모가 그래도 떠나보내야 했던 자리였어요. 영정사진 속에서 5살 지환이가 웃고 있었어요. 천진난만한 얼굴로 V를 하며 찍은 사진이었죠. 수연은 텅 빈 작은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마른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수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수연이 관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진수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은 텅 빈 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꿈속 장면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흑백 영화처럼 끊기고 이어지며 스쳐 지나갔어요. 장례식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 텅 빈 아이 방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수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수연. 그리고 다시 파란 튜브만 덩그러니 떠 있는 바다. 지환아.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창밖에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꿈이었어요. 25년 전 그날의 악몽이었죠. 하지만 너무도 생생해서 아직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꿈속의 어린 지환이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낮에 본 검사의 얼굴이 겹쳐졌어요. 지환이의 눈과 검사의 눈이 포개졌습니다.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연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어요. 죽은 애가 어떻게 살아와. 지환이가 너무 그리워서 헛것을 보는 거야. 정신 차려, 한수연.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가슴 한구석에 박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오피스텔. 도영도 잠을 자다가 숨을 헐떡이며 벌떡 일어났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죠. 방금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꿈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위로 올라갈 수 없었죠. 숨이 막히고 물이 폐로 밀려들고 누군가를 부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거칠게 숨을 내쉬며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뭐야, 이 꿈은. 도영은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새벽 하늘이 흐릿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팔뚝을 내려다봤어요. 오른쪽 팔뚝에 있는 세모꼴 흉터가 새벽빛에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릴 때 생긴 화상 흉터였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도영은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할까요? 낮에 본 그 여자, 피의자의 아내가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바다 꿈의 잔상이 밤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수연과 허름한 오피스텔의 도영.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같은 새벽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는 그 밤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어요. 구치소 접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접견실 테이블에 진수가 앉아 있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죠. 김민호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문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김민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진수가 눈을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어떻게 안 좋다는 겁니까?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제 서류, 자금 이동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문서까지 전부 회장님 서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 조작된 거요. 난 그런 서류 본 적도 없소. 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민호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회장님,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당 검사가 박도영인데 그 사람 워낙 독종입니다. 한번 물면 절대 안 나요. 진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조사실에서 만났던 그 젊은 검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김민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하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검사가 반성에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면 구형을 세게 해요. 그럼 어쩌란 말이오? 혐의를 일부 인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회사 경영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 정도로요. 그러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어요. 하지도 않은 짓을 왜 인정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회장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김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대로 가시면 징역 10년 나올 수도 있어요. 10년이면 회장님 연세에. 말끝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진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사모님도 밖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이 빨리 나가셔야 사모님도 편해지실 거 아닙니까? 가족을 들먹이는 말에 진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난 결백하오. 끝까지 싸울 거요. 김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 입꼬리에 미세한 웃음기가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 진수는 알아채지 못했죠. 그날 밤 성북동 저택, 수연은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남편의 무죄를 증명할 단서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수연이 가장 잘 알았죠. 서랍 깊숙이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다이어리였어요. 진수가 몇 년째 써오던 개인 일지였죠. 수연은 다이어리를 꺼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글씨로 일정과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검찰이 문제 삼은 날짜를 찾아봤습니다. 작년 4월 페이퍼 컴퍼니 자금 이동이 있었다는 그날. 다이어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4월 14일 오전 일본 출장 출발. 도쿄 힐튼 체크인. 저녁 미쓰비시 임원들과 회식.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일본에 있었어요. 서울에서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건 알리바이였습니다. 수연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호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수연은 거실에서 그를 맞이했어요. 테이블 위에 다이어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김민호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어요. 수연이 들뜬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날짜에 남편은 일본 출장 중이었어요. 도쿄에 있었다고요. 서울에서 결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증거 아닌가요? 김민호는 다이어리를 펼쳐 해당 페이지를 훑어봤어요. 고개를 끄덕이는가 싶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모님, 이건 개인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워요. 본인이 직접 쓴 거라 객관성이 없거든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죠.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떡해요? 분명 그날 출장이었는데 항공권 기록이나 호텔 체크인 기록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보강 증거가 되겠죠. 김민호가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일단 제가 가져가서 검토해 볼게요.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하니까요. 수연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를 믿어야 했어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그뿐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 진행을 지켜봤어요. 진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김민호는 변호인석에 있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연은 계속 김민호를 지켜봤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이의를 제기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김민호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건넨 다이어리가 증거 목록에 없다는 것을. 재판이 끝나고 수연은 김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드린 다이어리는요? 왜 증거로 안 내셨어요? 김민호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사모님 말씀드렸잖아요.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지금 단계에서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그날 일본에 있었다는 증거인데 전략적으로 다음 재판에 내는 게 낫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수연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을 모르는 자신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찜찜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수연은 서동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원 씨, 나 김 변호사 좀 바꾸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동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요. 내가 증거를 줬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재판에서도 제대로 변호를 안 하는 것 같고. 형수님, 동원이 말을 끊었어요.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김 변호사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유능한지 형수님은 모르셔요. 하지만 형수님이 법을 모르셔서 그래요. 재판이란 게 눈에 보이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움직이는 게 더 많아요. 김 변호사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수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동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형수님이 해야 할 일은 변호사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괜히 흔들리시면 형님한테도 안 좋아요. 아시겠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어요. 동원의 말에 반박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능해서 남편을 제대로 돕지 못하는 건 아닐까?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9시 진수는 추가 조사를 위해 도영의 검사실로 호출됐습니다. 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간 진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책상 위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서류 더미 사이로 반쯤 먹다 만 편의점 샌드위치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뜯어진 위장약 상자가 있었어요. 종이컵에 담긴 커피는 식어서 김이 나지 않았죠. 도영이 고개를 들어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역시나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앉으세요. 진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영은 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님, 도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밥은 좀 챙겨 드시오. 그렇게 대충 때우다간 속 버립니다. 도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부모님 가슴 찢어질 일이오. 젊을 때 건강 망치면 평생 고생해요. 진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기가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말투였죠. 도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피의자한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피의자가 걱정할 일 아닙니다. 도영이 차갑게 대꾸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찔렸어요. 조사가 끝난 후 도영은 김민호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했습니다. 몇 장 넘기지 않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이게 뭐야? 변호인 의견서는 형식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박 논리도 없고 증거에 대한 이해 제기도 없었어요. 마치 일부러 대충 쓴 것 같았죠. 도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관 출신 변호사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의아했지만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으니까요. 도영은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아무런 반박도 안 하네.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공소장 보강해서 올려요. 네, 알겠습니다. 도영은 다시 서류에 집중했어요. 대기업 회장이 돈으로 변호사 사서 쇼를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허술하네. 피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멸이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어요. 검사석에는 도영이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남편이 있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도영의 시선이 몇 번 방청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영은 곧바로 시선을 돌렸지만 수연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을 가두려는 검사인데 왜 미워할 수 없는 걸까요? 오히려 그 차가운 눈빛 속에서 어떤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도영도 마찬가지였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수연의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죠. 마치 어릴 적 누군가에게 받았던 보살핌 같은.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에 집중해야 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텅 빈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습니다. 수연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동원과 김민호에 대한 의심, 그리고 도영에게 느끼는 알 수 없는 감정.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의심하자니 증거가 없고 믿자니 찜찜했어요. 그렇다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있고 주변에 믿을 사람도 없었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혼자 그녀의 고립감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미래그룹 본사 회장실. 진수 회장이 구속된 이후 이 방의 주인은 사실상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동원 전무가 매일같이 드나들며 회장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임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장유정 비서실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20년 넘게 모셔온 회장님이 구치소에 계신데 저 사람은 마치 자기 방인 양활개를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유정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원의 비위를 맞추는 척했죠. 커피를 가져다 주고 서류를 정리하고 회장실 청소를 자청했어요. 장 실장 수고하네. 동원이 의자에 기대 앉아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무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유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구역질이 났지만 얼굴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동원이 급하게 자리를 뜨면서 책상 위 서류 몇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 구석에 있는 파쇄기로 향했죠. 유정은 서류 캐비닛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동원이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위잉 소리와 함께 종이가 잘게 썰렸죠. 동원은 파쇄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받으며 황급히 나갔습니다. 유정은 동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파쇄기로 다가갔어요. 파쇄통을 열어보니 방금 썰린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유정은 주위를 살피고 파쇄통 전체를 비닐봉지에 쏟아 담았어요. 퇴근 시간 유정은 그 봉지를 가방에 넣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유정의 아파트, 작은 책상 위에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유정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각이 너무 잘게 썰려 있었거든요. 눈이 아프고 허리가 쑤셨지만 유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로 이어붙인 종이 위에 글씨가 보였어요. 유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서진수 회장의 사인을 연습한 종이었어요. 똑같은 사인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건 삐뚤빼뚤했고 어떤 건 거의 완벽하게 흉내낸 것도 있었죠. 유정은 복원된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수 회장의 진짜 사인은 마지막 회기 아래로 묵직하게 내려갔어요. 20년 넘게 그 사인을 봐온 유정은 그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런데 연습지 속 사인들은 끝이 위로 살짝 삐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건 서동원 특유의 필체 습관이었어요. 유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어요. 서동원이 회장의 사인을 위조했다는. 다음 날 유정은 회사 기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과거 결제 서류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날짜를 확인했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자로 처리된 미래그룹 자회사 자산 매각건 서류였어요. 서진수 회장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유정은 당시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4월 15일. 그날 회장님은 일본 출장 중이었어요. 유정이 직접 항공권을 예약하고 일정을 잡았으니 틀림없었습니다. 출장 중인 회장이 어떻게 서울에서 결제를 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유정은 그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복원한 사인 연습지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어요. 결제 서류 속 사인의 끝획이 위로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습지의 사인과 소름 끼치게 일치했죠. 유정은 확신했습니다. 서동원이 회장을 모함한 거였어요. 사인을 위조해서 증거를 조작한 거였죠. 하지만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유정은 보안실로 향했어요. 당시 회장실 CCTV 기록을 확인하려고 했죠. 죄송합니다, 비서실장님. 보안팀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서동원 전무님 특별 지시로 비서실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CCTV 열람이 불가능해요. 유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원이 이미 손을 써둔 거였어요. 감시망이 자신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죠. 유정은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회사 근처 허름한 순댓국집. 유정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가방을 든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윤진성이었습니다. 55살 한때 미래그룹 법무팀장이었던 사람이었죠.
3년 전 갑자기 회사에서 밀려났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구조조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동원과 충돌한 후였습니다. 지금은 개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진성이 유정 맞은편에 앉았어요. 오랜만이네, 장 실장. 윤 팀장님, 아니, 이젠 법무사님이시죠.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사과는 됐고, 무슨 일인지 얘기나 해봐요. 유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보건한 사인 연습지와 날짜가 맞지 않는 결제 서류 사본이었죠. 진성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서동원 전무가 회장님 사인을 위조한 증거예요. 이 결제 서류는 회장님이 해외 출장 중일 때 처리된 거고요. 진성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 실장, 난 이제 회사 사람 아니야. 3년 전에 쫓겨났잖아. 이제 와서 내가 뭘 하겠어. 팀장님이 쫓겨난 것도 서동원 전무 때문이잖아요. 유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자금 흐름 이상하다고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조조정 명단에 올라갔고요. 다 서동원이 한 짓이에요. 진성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유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3년 전 그 일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회장님이 누명 쓰고 계세요. 이대로 두시면 진짜 범인은 빠져나가고 억울한 분만 감옥에 갇혀요. 유정이 진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아니 법무사님, 도와주세요. 진성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순댓국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윽고 진성이 입을 열었어요. 뭘 해야 하지? 그날부터 진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진성은 김민호 변호사의 뒤를 밟았어요. 낮에는 법무사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미행을 했죠.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김민호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서동원이었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반갑게 어깨동무를 하며 룸살롱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성은 카메라를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이었죠. 진성은 차에서 내려 룸살롱 뒷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 웨이터가 보였습니다. 진성이 다가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수고비야. 부탁 하나만 하자. 웨이터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두툼한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방금 들어간 손님들 있잖아. 양복 입은 2명. 서빙하면서 대화만 녹음해줘. 이거 하나면 돼. 진성이 작은 녹음기를 건넸어요. 웨이터는 망설이다가 돈과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1시간 후 웨이터가 뒷문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진성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마. 내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나와. 진성은 녹음기를 받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 사이로 동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겁만 주면 돼. 김민호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그렇죠. 사모님은 법을 모르시니까. 제가 적당히 말 돌리면 다 믿으세요. 형님 징역 살게 하고 회사 넘겨받으면 김 변호사 지분 챙겨줄게. 약속한 대로. 믿습니다, 전무님. 아니, 곧 회장님이시겠네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성의 주먹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진짜. 다음 날 아침 성북동 저택.
장유정과 윤진성이 수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사모님,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유정이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동원과 김민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겁만 주면 돼. 형님 징역 살게 하고 회사 넘겨받으면. 수연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었던 시동생이었어요. 남편 체포되던 날 기자들 앞에서 양복을 벗어 감싸주던 그 동원이, 유능한 변호사라며 김민호를 데려와준 그 동원이 전부 연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을 감옥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유정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수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유약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단단하고 서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 남편 빼내야 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지켜야 하고. 유정 씨, 윤 법무사님, 도와주실 거죠? 유정과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려고 왔습니다, 사모님. 수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원 씨랑 그 변호사 모르게 해야 해요. 들키면 안 돼요. 조용히 확실하게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야 해요. 수연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먼저 김민호부터 잘라야 해요. 그 사기꾼한테 더는 남편을 맡길 수 없어요. 윤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제가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최정민이라고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실력 하나는 확실해요. 무엇보다 서동원 쪽과는 아무 연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바꿔야겠어요, 당장.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유정이 뭔가 생각났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작년 4월 15일이요. 검찰이 문제 삼은 그날 회장님은 일본 출장 중이셨어요. 제가 직접 항공권 예약하고 일정을 잡았으니 틀림없어요. 그럼 그날 서울에서 결제를 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게 바로 회장님 결백의 증거예요. 하지만 제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항공사 탑승 기록이랑 호텔 숙박 기록 같은 공식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윤진성이 나섰어요. 그건 제가 맞죠. 법무사로 사실조회를 넣으면 항공사하고 호텔에서 정식으로 기록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실한 물증이 될 겁니다. 그 기록들 받는 대로 최정민 변호사한테 바로 넘겨주세요. 다음 재판 때 제출할 수 있게. 수연의 지시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눈빛은 어느새 가정을 지키려는 어미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결의를 다졌어요.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법원에 도착하니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렸죠. 창밖으로 한여름의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에어컨이 고장이라도 났는지 로비가 후덥지근했습니다. 수연은 손수건으로 목덜미에 땀을 훔쳤어요. 그때 저 멀리서 박도영 검사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도영은 서류 뭉치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더운 날씨 탓인지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무심코 그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영이 수연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창문으로 들어온 강한 햇살이 도영의 오른쪽 팔뚝을 비췄어요. 수연의 눈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도영의 팔뚝에 흉터가 있었어요. 세모꼴 모양의 선명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2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환이가 4살 때였어요. 수연은 거실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다린 옷을 옷걸이에 걸려고 잠깐 뒤를 돌아봤죠. 바로 그때 지환이가 다리미판 아래로 늘어진 전선줄을 잡아당겼어요. 다리미가 기울어지더니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지환아. 수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리미 앞코 부분이 지환이의 오른쪽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지환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팔뚝에 세모꼴 모양의 화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는 남았어요. 다리미 앞코 모양 그대로 세모꼴의 화상 흉터가 수연의 눈앞에서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습니다. 지환이 팔뚝에 있던 흉터, 방금 본 도영의 팔뚝에 있는 흉터, 모양도 위치도 크기도 똑같았어요. 재채기도 목소리도 얼굴도 닮았어요. 그리고 이제 흉터까지. 아! 수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쿵 하는 소리에 도영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중년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피의자의 아내였죠.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눈빛이었어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뭐랄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도영은 발걸음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기이한 감정이 가슴을 훑고 지나갔죠. 수연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검사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환. 수연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오려는 순간 법원 직원이 지나가며 도영을 불렀어요. 박 검사님, 재판 준비되셨습니다. 도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연을 한번 바라보더니 재판정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도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지도 몰랐어요. 재판이 끝난 후 수연은 법원 밖으로 나오자마자 장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겨우 연결이 됐습니다. 장 실장 나야.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검사가 지환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사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박도영 검사. 그 사람이 내 아들이야. 지환. 이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뚝에 흉터가 있어. 세모꼴 화상 흉터. 지환이가 4살 때 다리미에 댄 자국이야. 똑같아. 모양도 위치도 전부. 유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사모님,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재채기도 목소리도 얼굴도 닮았어. 그리고 이제 흉터까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유정이 말했어요. 어떻게?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모님은 일단 댁으로 가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법원 복도. 유정과 진성이 자판기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기 온다. 진성이 낮게 말했어요. 복도 저쪽에서 도영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자판기 커피를 들고 있었죠. 다 마신 종이컵을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재판정 쪽으로 향했어요. 도영이 사라지자 유정이 재빨리 분리수거함으로 다가갔습니다. 방금 도영이 버린 종이컵을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컵 가장자리에 입술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됐어요. 유정이 종이컵을 밀봉 비닐백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오피스텔에 앉아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데 자꾸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법원 로비에서 주저앉아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자, 피의자의 아내.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한 눈으로 자신을 봤을까요? 뭔가 말하려다 만 것 같기도 했어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생각을 다 하네. 아마 선처를 호소하려던 거겠지. 밥을 먹다 말고 팔뚝을 내려다봤어요. 오른쪽 팔뚝에 있는 세모꼴 흉터가 보였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죠.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걸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휴대폰을 들어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나야. 그래, 밥은 먹었나? 응, 먹고 있어. 할머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도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 어디서 데려온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야 이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그런 걸 와 묻노. 그냥 궁금해서. 내가 원래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서.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영아, 그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해줘. 나 이제 알아도 될 나이잖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닷가 풀숲에 쬐깐한 아가 쓰러져 있는 기라.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만 겨우 붙어 있었지. 도영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는데 내가 눈을 떴어. 근데 지 이름도 부모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 보이 머리를 다치갔고 기억을 잃은 거라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다 하더라. 도영은 멍하니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고는 했지. 파출소에. 알을 하나 주었다고. 할머니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를 않는 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 어린 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보는데 우에 보육원에 보내노. 그래서 내가 데려온 기라. 할머니, 나 키워줘서 고마워. 도영이 겨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영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살았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검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게 아니라 어쩌면 사고로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럼 내 부모는 누구지? 도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에 자신을 찾는 부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오늘 법원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한 눈으로 봤을까요? 왜 뭔가 말하려다 만 것 같았을까요?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한번 떠오른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유정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쳤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전화가 울렸어요. 사모님, 저예요. 유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결과 나왔어? 네. 지금 자택으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유정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연이 직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유정이 서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정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어요. 사모님, 앉으세요.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유정이 봉투를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사모님, 유정이 수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도영 검사가 사모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순간 수연의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환이가 살아있었어?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수연은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오열했어요. 유정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수연의 등을 쓸어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수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장 실장,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사모님,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요. 유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도영 검사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수연의 얼굴이 복잡해졌어요. 그랬죠. 지환이가, 아니, 도영이가 지금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이 물었어요. 유정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박도영 검사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요. 하지만 지금 바로는 위험해요. 사건이 진행 중이니까요.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이성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사건도 해결해야 해요. 서동원과 김민호의 음모를 밝혀내야 하고요. 유정의 말에 수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요. 둘 다 해야 해요. 남편도 구하고 아들도 찾아야 해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도영은 책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바닷가에서 발견됐다는 것.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계속 떠오르는 건 그 여자였어요. 법원 로비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피의자의 아내. 그 간절한 눈빛. 박 검사님. 수사관의 목소리에 도영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서진수 회장 측에서 증거 자료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뭔데요? 항공권 기록이랑 호텔 체크인 기록이요. 작년 4월 15일에 회장이 일본에 있었다는 증거래요. 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4월 15일은 페이퍼 컴퍼니 자금 이동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회장의 결제가 있었던 날이기도 했죠. 그날 회장이 일본에 있었다고? 네, 도쿄 힐튼 체크인 기록이랑 비행기 탑승 기록이 있어요.
검증해 봐야겠지만 진짜라면. 도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회장은 그날 서울에 없었던 거예요. 서울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제를 했을까요? 이거 누가 제출한 거예요?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요. 최정민 변호사라는 분인데 어제 갑자기 변호인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도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변호인이 바뀌었다고? 그 무능한 김민호 변호사 대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김민호 변호사는요? 사임했대요. 이유는 안 밝혔고요. 도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대기업 회장의 배임 횡령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교체, 새로 제출된 알리바이 증거, 그리고 도영은 무심코 오른쪽 팔뚝을 내려다봤습니다. 세모꼴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팔뚝을 보고 주저앉았던 그 여자. 왜 그랬을까요? 며칠 후 도영은 퇴근길에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주말을 이용해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도영이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도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왔나? 밥은 묵었나? 기차에서 김밥 먹었어. 그게 밥이가 집에 가서 밥 묵자. 두 사람은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도영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저번에 전화로 얘기하다 만 거 있잖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 나 발견했을 때 내가 뭘 가지고 있었어?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게 그때 내가 입고 있던 기다. 상자를 열자 작고 낡은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수영복, 찢어진 티셔츠, 한 짝만 남은 샌들. 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영복? 그래.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사고가 난 것 같더라. 머리에서 피도 많이 흘렸고. 도영은 수영복을 들여다봤어요. 색이 바랬지만 원래 파란색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도 안 찾아왔어? 할머니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모르지. 그냥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리 기다려도. 도영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부모가 찾지 않았다는 건 버렸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영아, 혹시 찾고 싶으면 찾아도 된다. 내 친부모. 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미가 섭섭할까봐 안 찾는 거면 그러지 마라.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영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내 진짜 가족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알고 싶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할머니가 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알아야지. 내 인생이니까.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도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일을 하면서 비슷한 사건을 본 적이 있었어요. 한쪽 관할에서 사망으로 종결된 사건은 다른 관할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아이와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25년 전이라면 전산망도 허술했을 때죠. 만약 자신이 그런 경우였다면 어딘가에서 이미 죽은 아이로 처리됐고 정작 자신은 한참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면 두 기록은 영영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도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습니다. 문득 그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법원에서 자신을 보고 주저앉았던 피의자의 아내. 그때 뭔가 말하려다 만 것 같았어요. 도영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도영은 결심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요. 처음부터 선입견 없이 도영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검사실에 남아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예전에는 유죄 증거만 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작년 4월 15일 결제 서류. 서진수 회장의 사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새 변호인이 제출한 항공권 기록에 따르면 그날 회장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도영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서울에 없는 사람이 결제를 할 수가 없지.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항공권 기록이 조작됐거나 결제 서류가 조작됐거나. 도영은 항공사에 직접 확인 요청을 넣었어요. 이틀 후 회신이 왔습니다. 서진수 회장은 4월 14일 오후 김포발 한해다행편에 탑승했고 4월 17일에 귀국했어요. 기록은 진짜였습니다. 그렇다면 결제 서류가 문제였어요. 도영은 문제의 결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수 회장의 사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인의 끝획이 위로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도영은 다른 결제 서류들을 꺼내 비교해 봤습니다. 회장의 진짜 사인은 끝획이 아래로 묵직하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문제의 서류만 끝이 올라가 있었죠. 위조? 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군가 회장의 사인을 위조해서 결제 서류를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회장은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죠. 도영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회장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틀렸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조작에 노란한 건지도 모르죠.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면. 도영은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왜 회장을 모함했을까요? 회장이 감옥에 가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될 사람. 다음 날 도영은 수사관을 불렀습니다. 서동원 전무 좀 조사해봐요. 수사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동원요? 피의자 사촌 동생 말씀이세요? 네. 회장이 구속된 후 회사 경영권이 누구한테 갔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끝까지 추적해 주세요. 혹시 새로운 용의선상에 올리시는 건가요? 도영은 대답 대신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결제 서류 사인 좀 봐요. 다른 서류들이랑 비교해서 감정 의뢰 넣어주세요. 필적 감정으로. 수사관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무렵 서동원은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민호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한 후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새로 선임된 최정민 변호사가 알리바이 증거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수님이 변호사를 바꿨다고? 동원이 비서에게 물었어요. 네, 갑자기 변호인 변경 신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김민호를 의심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동호는 김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사임한 거야? 전화기 너머로 김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전무님, 상황이 안 좋아요. 형수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계속 있다가는 저까지 위험해져서. 그래서 도망쳤다고? 지금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예요. 저까지 엮이면 전무님한테도 안 좋잖아요. 동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쓸모없는 놈. 일이 틀어지니까 꼬리를 내리고 튀는 거였습니다. 알았어. 넌 당분간 조용히 있어. 전화를 끊고 동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수가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어디까지 알아낸 걸까요? 동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형수와 장유정 비서실장에 대한 뒷조사 자료였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지. 동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유정의 회사 계정이 갑자기 정지됐어요. 출근하니 컴퓨터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이죠? 유정이 IT팀에 문의하자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님 권한을 전부 회수하라고요. 누가요? 서동원 전무님이요. 유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유정은 인사팀으로 호출됐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장 실장님, 죄송하지만 대기 발령입니다. 대기 발령이요? 이유가 뭡니까? 회사 기밀 유출 의혹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래요.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하셔야 합니다. 유정은 할 말을 잃었어요. 동원이 선수를 친 거였습니다. 자신을 회사에서 쫓아내고 입을 막으려는 거죠. 이건 부당해요. 저는 아무것도 유출한 적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인사팀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유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같은 날 수연에게도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분명 감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이 외출하려고 하면 따라붙었어요. 차를 타면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수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괜히 나섰다가 남편 형량만 늘어납니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유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 실장, 나한테 협박 문자가 왔어. 사모님, 저도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기밀 유출 의혹이래요. 두 사람 다 동원의 반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수연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렸어요. 유정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겁먹으시면 안 돼요. 서동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찌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유정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이제 숨어서 안 하려고요. 무슨 소리야? 여태 뒤에서 자료만 모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슬쩍 흘려서는 그 차가운 검사가 절대 안 움직여요. 함정이다, 무고다, 의심만 하겠죠. 유정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회사에서 잘린 몸이에요. 더 잃을 것도 없어요. 제가 직접 제 이름 걸고 검사한테 가겠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요. 수연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어? 이미 위험해요. 그럼 차라리 정면으로 부딪혀야죠. 유정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정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박도영 검사실 앞. 유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미래그룹 비서실장 장유정입니다. 박도영 검사님께 제보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영은 경계하는 눈으로 유정을 맞았어요. 피의자 측 사람이었으니까요. 청탁이라면 단칼에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이 가방에서 꺼내놓은 자료를 보는 순간 도영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복원한 사인 연습지였습니다. 서진수 회장의 사인을 수십 번 흉내낸 흔적. 그리고 회장이 일본 출장 중이던 날짜에 처리된 결제 서류 사본. 며칠 전 도영이 스스로 의심하던 위조 정황과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이걸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회장실 파쇄기에서 제가 직접 복원했습니다. 서동원 전무가 파쇄한 거예요. 유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그날 회장님은 일본에 계셨어요. 항공권은 제가 직접 예약했으니 틀림없습니다. 출장 간 분이 어떻게 서울에서 결제를 했겠어요? 도영은 유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신원도 분명하고 진술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청탁꾼이 아니었죠. 유정이 마지막으로 USB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셔야 해요. 도영이 USB를 꽂고 재생했어요. 잡음 사이로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겁만 주면 돼. 형님 징역 살게 하고 회사 넘겨받으면 김 변호사 지분 챙겨줄게. 서동원과 김민호가 회장을 모함하기로 모의하는 대화였어요. 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서 도영은 냉정하게 물었어요. 이 녹음 누가 한 겁니까? 사람을 써서 몰래 녹음한 겁니다. 도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못 씁니다. 대화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한 거라 위법 수집 증거예요. 이대로 내면 오히려 역공당합니다. 유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하지만 도영이 USB를 빼며 말했어요. 어디를 파야 하는지는 알겠네요. 증거는 제가 다시 적법하게 쌓겠습니다. 도영은 유정의 진술을 정식 조서로 남겼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위조와 음모를 목격한 내부 고발자의 진술이었어요. 유정이 검사실을 나선 뒤 도영은 한참 동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것들, 너무 명확했던 증거, 제대로 변호하지 않던 변호사, 갑작스러운 변호인 교체, 이제 전부 설명이 됐어요. 서진수 회장은 누명을 쓴 거였습니다. 진짜 범인은 서동원이었어요. 감히 대한민국 검사를 이용해? 도영은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그리고 며칠 뒤 수사관이 자금 추적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사님, 페이퍼 컴퍼니 돈줄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됐는데 결국 종착지는 서동원 전무 쪽이에요. 차명 계좌까지 확인됐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가라앉았어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는요? 문제의 결제 서류 사인은 회장님 친필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위조가 맞아요.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가 가짜라는 것과 그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가 한꺼번에 잡혔어요. 이제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도영은 자금 흐름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이 모든 걸 설계한 사람 곁에는 법을 아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사인 위조를, 페이퍼 컴퍼니를, 결제 서류를 그럴듯하게 꾸며낸 손길. 변호사였죠. 도영은 김민호를 별건으로 입건했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배임 방조 혐의였어요. 이제 변호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민호가 검사실에 출석했어요. 예전에 능글맞은 여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안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어요. 진술 거부하실 수 있고 변호인 입회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 도영이 절차를 고지했어요. 김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이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어요. 필적 감정 결과서,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 그리고 김민호가 냈던 변호인 의견서 사본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도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관 출신 변호사가 3년치 증거를 앞에 두고 반박 한 번을 안 해요. 의뢰인한테 유리한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제출을 안 하고. 도영이 김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건 변론이 아니라 의뢰인을 일부러 감옥에 보내려던 거 아닙니까? 김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자금 추적도 끝났어요. 위조된 결제로 빠진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걸 누가 설계했는지. 지금 변호사님 위치는 변호인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김민호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도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담담하게 이었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자백으로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건 법에 정해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끝까지 부인하다 나중에 전부 드러나면 그 기회는 없습니다. 판단은 변호사님이 하세요. 김민호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동원의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어요. 넌 당분간 조용히 있어. 꼬리 자르듯 차갑던 그 목소리. 자신은 이미 버려진 패였습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어 봐야 혼자 독박을 쓸 뿐이었죠. 김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전부 서동원 전무 지시였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필적 감정으로 서류가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금 추적으로 돈이 동원에게 닿았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제 공범의 입에서 그 모든 것이 동원의 지시였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도영은 수사관을 불렀어요. 서동원 전무체포영장 청구 준비해요. 그리고 다음 공판 전까지 증거 보강 작업 들어갑니다. 빈틈없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도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3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론에서 미래그룹 회장 재판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거든요.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수연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어요. 옆에는 유정과 진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방 안에는 구겨진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죠. 며칠 동안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진수가 앉았어요. 며칠 전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개정이 선언됐어요. 그때 검사석의 도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출하세요. 도영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먼저 필적 감정 결과서입니다. 문제가 된 결제 서류의 사인은 서진수 회장의 친필이 아닙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이 회장의 사인을 흉내내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영이 두 번째 자료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금 흐름 추적 결과입니다. 위조된 결제로 페이퍼 컴퍼니에 흘러들어간 돈은 여러 단계의 차명 계좌를 거쳐 한 사람에게 모였습니다. 도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미래그룹 전무 서동원입니다. 방청석이 크게 술렁거렸어요. 한쪽에 앉아있던 동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 구속되면 경영권을 손에 넣는 사람, 그리고 빼돌린 자금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사람, 같은 인물입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려 장례를 정리했어요. 검찰은 증인을 신청합니다. 도영의 말에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어요. 들어온 사람은 김민호였습니다. 서진수 회장의 전 변호인. 한때 동원과 한편이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동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민호는 이내 시선을 피했어요. 증인석에 선 김민호는 선서를 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영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서진수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회장에게 유리한 알리바이 증거가 있다는 걸 알고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민호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동원 전무의 지시였습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을 감옥에 보내고 경영권을 넘겨받으면 제 몫을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변호를 부실하게 했습니다. 쌓인 위조도 서전무가 사람을 시켜 한 일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 덮었습니다. 방청석이 발칵 뒤집혔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동원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거짓말이야. 저 자식이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동원이 김민호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다 꾸민 거잖아. 왜 나한테. 정숙하세요. 재판장이 의사봉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동원은 부들부들 떨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한때 자신의 충직한 패였던 변호사가 등을 돌린 겁니다. 그가 가장 믿었던 그리고 가장 먼저 버렸던 사람이었죠. 도영이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필적 감정 결과, 자금 추적 결과, 그리고 공범의 진술, 세 가지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서동원 전무이며 서진수 회장은 그에게 모함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도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피고인석의 진술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검찰은 피의자 서진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겠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검찰이 스스로 기소를 철회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울러 서동원 전무와 김민호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 무고, 배임 혐의로 정식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힙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한 뒤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를 인정합니다. 피고인 서진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방청석의 수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동원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발버둥 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동원은 경찰에 끌려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법정은 금세 텅 비었어요. 기자들은 동원이 끌려가는 장면을 찍으러 우르르 밖으로 나갔고 방청객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죠.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도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실장, 박도영 검사 어디 갔어? 저쪽 비상구 계단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수연은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나 먼저 갈게. 유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비상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상구 계단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계단참에 도영이 서 있었어요.
넥타이를 풀고 난간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차갑고 날카로웠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어딘가 지쳐 보였죠. 수연의 발소리에 도영이 뒤를 돌아봤어요. 사모님. 도영이 자세를 바로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누명을 벗으셔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깍듯하고 담담한 인사였어요. 도영은 그대로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수연이 도영의 옷소매를 잡았어요. 도영이 멈췄습니다. 의아한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어요. 사모님?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입을 열려니 숨이 막혔죠. 검사님. 수연이 겨우 소리를 냈어요. 목이 메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환아. 도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 울고 있었어요. 손에 구겨진 서류를 들고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대답 대신 서류를 도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도영의 시선이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도영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어요. 이게 뭡니까?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영은 벽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수연이 도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저앉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수연이 도영을 끌어안았어요. 2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도영은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낯선 여자의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딘가 깊은 곳에서 기억하고 있는 온기 같았죠.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25년 동안 억눌러왔던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외로움,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서러움, 혼자라고 믿었던 세월의 무게. 엄마. 도영의 입에서 그 단어가 새어나왔어요.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죠. 수연이 더 세게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래, 엄마야. 차가운 비상구 계단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방해하는 소리도 없었어요. 오직 두 사람의 흐느낌만이 텅 빈 계단통에 울려 퍼졌습니다. 25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가 그 눈물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서동원과 김민호는 구속 기소됐습니다. 동원은 사문서 위조, 무고, 배임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어요. 법정에서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김민호 변호사는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어요. 며칠 후 성북동 저택 거실에 네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수, 수연, 도영, 그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이순자 할머니.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도영은 소파 끝에 앉아 어디에 눈을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수도 마주 앉아 아들의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순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다 모였네. 할머니가 진수와 수연을 바라봤어요. 우리 도영이 잘 돌봐주이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만 하는 아라. 수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우리 아들 키워주셔서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는요, 나가 복받은 거지요. 할머니가 도영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은 부모 만나서 다행이다, 도영아. 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진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영 앞으로 다가왔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환아.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도영이라고 불러야 하나?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그래, 도영아. 진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고생 많이 했지. 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진수가 도영을 끌어안았어요. 25년 만에 부자 포옹이었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두 사람을 함께 안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천천히 일어나 그 곁에 섰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수연이 차린 음식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불고기,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도영아.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것들이야. 도영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혀가 기억하고 있었죠.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중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영아, 인자 자주 와야 한대이. 알았지? 네, 할머니. 여그 부모님도 챙기고 부산에 내도 가끔 보러 오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알았어요. 진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님도 명절 때마다 여기로 오세요. 우리 가족이니까.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맙네요. 이 늙은이한테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수연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식사 후 도영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수연이 2층으로 안내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어요. 아이 침대, 장난감 선반, 벽에 붙은 캐릭터 포스터. 2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도 안 바꿨어. 언젠가 돌아올 것 같아서. 도영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있었어요. 어린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돼. 수연이 뒤에서 말했어요.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 도영은 고개를 돌려 수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응?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밤이 깊었습니다. 도영은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5년 전 바닷가에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25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할머니 하나뿐이었는데 도영은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잃어버렸던 25년의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25년은 달랐습니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수연이 잃은 25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도영이 혼자 견뎌낸 외로운 세월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한순간의 사고가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곁에 있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시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따뜻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빛 인생여행이었습니다.